한 비자는 군주는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설득하라고 권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먼저 알고 그에 맞게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사상의 대가인 한 비자의 설득 방법이 감성을 자극하라는 것이라니 의외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한 비자가 10여 명의 충신들의 죽음이나 박해를 말하면서 내린 최후의 결론이다. 결국 인생이란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법이다. 현명하고 어진 리더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런가. 어리석은 군주를 설득하다 보면 굴욕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 의미에서 탕왕과 이윤의 만남은 이상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다. 탕왕은 훌륭한 성군이고 이윤은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았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도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윤은 뛰어난 지혜로 탕왕에게 무려 70번에 걸쳐 의견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윤은 탕왕의 요리사가 되어 신뢰를 쌓은 후 탕왕으로부터 자신의 현명함을 인정받게 되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예초에 군주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어떤 제안도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윤은 깨달았던 것이다. 이는 현대에도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나 마음으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설득이 되어 속으로는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해도 겉으로 물리치며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설득할 때는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한 비자는 설득할 때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씩 새겨보면 오늘날에도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이다. 꼭 그 자신이 누설한 것이 아니어도 대화하는 가운데 그만 숨겨진 일을 내비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변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상대가 겉으로 어떤 일을 하는 척하며 다른 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설득하려는 자가 겉으로 드러난 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까닭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변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군주와 두터운 친밀 관계가 아닌데도 아는 것을 모두 말해 그 말이 실행으로 옮겨져 공로를 세우게 되면 잊히게 될 것이나 그 말이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하면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군주가 일을 잘못했을 때 세객이 공개적으로 예의를 논하면서 그의 잘못을 드러낼 경우에는 곧 신변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군주가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공적이라고 자랑하고자 할 때 유색객이 이 내막을 알고 있다면 곧 신변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군주에게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멈출 수 없는 어떤 일을 억지로 저지한다면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다. 설득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하며 상대방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야 설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한 비자는 상대방의 심리 변화에 따르는 설득의 어려움을 말하고자 세난편에서 여도지제라는 고사를 예로 들었다. 옛날 미자하는 위나라 왕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의 법에 왕의 수레를 몰래 타는 자에게는 발이 잘리는 형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미자아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미자아는 슬쩍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왕은 이 일을 듣고 그를 칭찬하며 말하였다.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하여 발이 잘리는 벌도 잊었구나. 다른 날 미자아는 왕과 함께 정원에서 논일다가 복숭아를 따먹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맛이 아주 달자 반쪽을 왕에게 주었다. 왕이 말하였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맛이 좋으니 과인을 잊지 않고 맛보게 하는구나. 세월이 흘러 미자아의 미모가 새하고 왕의 사랑도 식게 되었을 때 한 번은 미자아가 왕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놈은 옛날에 과인의 수레를 몰래 훔쳐 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과인에게 먹으라고 내밀기도 하였다. 미자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으나 전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뒤에는 벌을 받은 까닭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가 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를 통해 군주에게 간언하고 설득하는 자는 군주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살펴본 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비자에서는 미자아의 이야기를 마친 후 역린에 대해 한마디를 덧붙이며 새 남편을 마무리한다.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하여 길들이면 탈 수 있다. 그러나 턱 밑에 직경 한자쯤 되는 역린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어 설득하려는 자는 군주의 역린을 거느리지 않을 수 있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역린이란 임금에 놓여온 군주의 비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이야기는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충고하는 말이다. 왕의 역린을 건드렸다가는 멸문지하를 면치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비단 왕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저마다 역린이 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에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거느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할지라도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나의 의도를 그에게 맞추려면 상대방의 역린을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설득은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므로 논리보다는 감성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인간 불신의 철학, 비정한 리더십을 강조한 한비자가 군주가 신하를 성악설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한비자가 말하는 설득의 기술은 아랫사람이 어떤 이론을 내세워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또한 탁월한 언변으로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다. 설득의 핵심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 대처하는 데에 있다. 설득의 핵심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 대처하는 데에 있다. 한비자는 상대가 명성을 원하는지 이익을 원하는지 미리 읽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아니면 겉으로는 명성을 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익만을 따지는 군주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군주를 설득할 때 이러한 미묘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윗사람의 신임을 잃기는 쉬워도 믿음을 오래 간직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이 몇 배로 신경 써야 한다. 절대 권력자에게 함부로 간언한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 영린을 거느리지 않으면서도 깨닫게 만드는 설득이야말로 최상의 유세다. 이런 설득의 달인 중 골개가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중 순우고는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상대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뛰어났다. 말하자면 독심술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는 상대의 혀를 찌르는 예리한 풍자와 비유를 통해 앞에서는 상대를 웃게 하고 뒤돌아서서는 잘못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골개가였다. 순우곤이 군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간언한 것도 뛰어나지만 그런 순우곤의 간언을 경청하는 군주도 명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군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경우를 보자. 습삼이가 전성자를 아련했을 때 전성자는 그와 함께 누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삼면이 모두 다 탁 트였는데 남쪽을 보자 습삼이의 집에 있는 나무가 시야를 가렸다. 전성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습삼이는 돌아와서 사람을 시켜 그것을 베도록 하였다. 도끼질을 하여 나무가 좀 파였을 때 습삼이는 나무 베는 일을 그치게 하였다. 그러자 집사는 말했다. 어찌 그렇게 빨리 변하십니까? 습삼이가 말했다. 옛날 속담에 깊은 연못 속에 물고기를 아는 사람은 불길하다 라는 말이 있다. 전성자는 큰일을 꾸미고 있는데 내가 그의 미묘한 부분을 안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면 나는 반드시 위험해질 것이다.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는 클 것이다. 그래서 베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습삼이가 나무를 베려던 것은 군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습삼이는 상대의 속마음을 바로 읽었으면서도 후한 때문에 모르는 척 했던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랫사람을 때로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 윗사람들의 속성이기도 하니 말이다. 더군다나 경청할 줄 모르는 속 좁은 리더라면 더욱 그러지 않겠는가. 양자가 송나라를 지나다가 동족의 여관에 묵게 되었다. 그곳에는 2명의 하녀가 있었는데 못생긴 여자는 총애를 받고 아름다운 여자는 천대를 받고 있었다. 양주가 그 까닭을 묻자 여관 주인이 대답하였다. 아름다운 여자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못생긴 여자는 스스로 못생겼다고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못생김을 알지 못합니다. 양주가 제자들에게 일러 말하였다. 행동이 현명하면서도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어디 간들 칭송되지 않겠는가. 주왕이 며칠 밤에 걸쳐 연회를 열어 환락에 빠져 날이 가는 줄을 몰랐다. 그는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날짜를 물었지만 모두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기자에게 물었다. 기자는 자기 시종에게 말하였다. 천하의 주인 된 자로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날이 가는 줄 모르게 만들었으니 천하가 위태롭구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날짜를 모르는데 나만 홀로 안다면 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술에 취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물론 기자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았다. 이미 주왕이 상하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할 때부터 기자는 은나라의 최후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왕에게 간언하기도 했다. 주왕은 포락지형을 즐길 만큼 잔인무도한 군주로 유명하다. 공자는 은나라에 어진이가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주왕에게 힘써 가난한 기자, 미자, 비간을 꼽아 말한 것이다. 미자는 주지육림에 빠져 지내던 주왕에게 여러 번 간언했으나 듣지 않자 나라를 떠나버렸다. 비간은 신하된 자는 목숨 바쳐 간언해야 한다라며 더욱 강하게 주왕에게 주청했다. 이에 주왕은 나는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다 라며 비간의 심장을 꺼내 죽여버렸다. 기자 역시 소신껏 간언했지만 주왕은 이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누군가가 기자에게 은나라를 떠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신하된 자가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면 이것은 군주의 잘못을 기리는 행위이니 나는 차마 떠날 수 없다. 기자는 머리를 풀고 미친 척하다 노비가 되었지만 결국 주왕은 그를 다시 가두었다. 은나라에 있었던 3명의 어진이들처럼 신하된 자는 목숨을 바쳐 간언해야 하지만 그 간언을 받아들일 군주가 주왕 같다면 그 간언들은 공허할 뿐이다. 그래서 군주의 마음을 알아도 군주가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한 비자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제 아무리 훌륭한 간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빛이 나는 법이다. 주도는 한 비자가 도가의 핵심인 허정과 무의를 근간으로 삼아 내세운 원칙이다. 그는 주도편에서 군주가 지킬 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군주는 제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속내를 감춰야 한다. 그래야 신하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아래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리더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리더의 존재감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비자는 군주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음을 비우면 실제 돌아가는 정황을 알 수 있고 조용히 움직이면 움직이는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의견이 있는 자는 말하게 되고 일하는 자는 그 업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군주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 그것을 아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거기에만 맞추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군주가 무위의 상태로 있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된다. 라는 노자의 말처럼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제 할 일을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행동과 말을 통제할 줄 아는 리더야말로 진정으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다. 리더는 감정을 억제하고 고뇌를 숨기며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한비자는 말하고 있다. 한비자의 이야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인간적인 지적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자기 관리와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날카롭고 현실적인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군신 관계란 의로움을 통해 맺어진다는 것이 육아의 관점이다. 그러나 한 비자는 그것이 계약 관계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군주는 계산적으로 신하를 양성하고 신하 역시 이해를 따져가며 군주를 섬긴다는 것이다. 한비자가 말하는 계란, 이해 타산과 같은 뜻이다. 이 말은 군주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 신하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와 유사한 통찰이 아닐까 싶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해득실만 따질 뿐 도덕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늘 어긋난다. 예컨대 군주와 신하가 생각하는 이익이 같기 다르며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사이에서도 이해는 서로 엇갈리기 마련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군주와 신하는 남남이 만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므로 군주가 신하에게 충성만을 요구한다거나 도덕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군신 관계는 이해관계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에 닥쳤을 때 신하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하는데 한 비자가 그것을 명백한 상벌 규정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상벌의 구분이 엄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공을 세우지 않고도 포상받기를 바라고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그렇게 되면 군주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을 제대로 운용하여 신하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한 비자는 술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이는 군주된 자가 마음을 감추고 몰래 부하를 조종하는 방법이다. 군주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들은 군주의 호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내비치게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하를 조종하면 군주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비자는 주도편에서 군주가 권력을 상실할 수 있는 5가지 장애물을 얘기하면서도 경고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속내를 숨겨야만 이러한 위험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한 비자는 살아남고자 하는 군주,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신하에게 속내를 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상대를 믿지 말아야 하는 음흉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음흉함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다. 핵심을 잘 파악하여 일의 요체를 알아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부산 떨지 말고 나름의 통치 스타일을 구축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이라는 말이 화두인 이 시대에 한비자의 견해는 다소 위험해 보인다. 상하 간의 어설픈 소통은 오히려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논지다. 인간관계란 격이 없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말의 감정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냉정함에 의해 유지된다.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처절한 자기 관리를 바탕으로 한 냉철함 말이다.